이 코어가 무너지면 사실은 인체의 모든 기관이 무너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 몸 전체가 움직이기는 어렵습니다. 이 동작을 많이 떠올리고 많이 하시는데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코어가 강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 동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건강구조대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K헬스케어 운동연구소와 스포츠 퍼포먼스 기능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병곤입니다. 반갑습니다. 코어가 약한 분들 또는 허리가 안 좋은 분들의 특징은 허리에 부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힘을 주면 통증이 있거나 또는 움직일 때 어떤 불편감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호흡을 통한 코어 강화 운동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앉거나 쓴 상태에서요, 당연히 상체는 똑바로 세우시고 코로 공기를 마시고, 그러면 흉곽 확장되고 그 다음에 후 그대로 이렇게 뱉어주세요. 그러면 지금 이 갈비뼈가 안으로 모이면서 코어가 강화되거든요. 다시 마시고 후. 호흡 운동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마시는 흡기와 뱉는 호기의 비율을 1대2의 비율로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 트레이너가 하는 것처럼 마시는 게 만약에 3초를 마셨다, 둘, 셋, 그럼 뱉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근데 난 3초, 6초 너무 길어? 2초, 4초만 하셔도 돼요. 2초, 4초 너무 긴데 1초 마시고 2초 뱉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아마 코어가 점점점 강화되실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그 코어 근육의 안에 있는 근육들이 강화되고, 그리고 나서 코어 운동을 하시면 훨씬 더 편안하게 운동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코어를 좀 강화시켜야 아무래도 건강해지거든요. 이제 대체적으로 사람이 나이 들어가거나 몸이 약해질 때 가장 먼저 안 좋아지는 곳이 허리거든요. 근데 이제 허리가 안 좋은데 안 좋은지 잘 모르고 지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운동의 시작은 허리에서 시작해서 팔다리 운동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어라고 하면 이 복부를 포함한 엉덩이 근육까지를 일반적으로 코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코어가 무너지면 사실은 인체의 모든 기관이 무너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이 코어 운동하면 이 동작을 많이 떠올리고 많이 하시는데요, 이 동작은 사실은 코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보통 코어는 지금 사용한 근육은 복직근이라고 하는 근육인데요, 코어는 여기 갈비뼈에서 연결된 근육이 코어로서 회전을 담당하는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그 회전을 만드는 근육을 운동하는 게 코어가 강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 동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누운 상태에서요, 손은 그대로 펼치시고 오른손 으로 본인의 왼쪽 허벅지를 대주시고요, 이 상태로 밀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다시 한번 올라갈 때 호흡을 이렇게 뱉으면 이 측면 복근이 자극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대로 5개만 할게요. 대체적으로 배가 나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배가 나온 것보다는 코어에 힘이 없어서 늘어졌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나는 왜 많이 안 먹었는데 배가 왜 이렇게 나와? 라고 하는 분들은 이 코어 중에도 측면에 회전하는 근육이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 왼쪽을 동일하게 하면 갈비뼈가 안으로 이렇게 닫히면서 허리가 얇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허리가 얇아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식사를 해도 내가 배가 빨리 부른 느낌이 나거든요. 복부가 느슨하면 음식을 얼마든지 담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운동을 통해서 짧게 해놓으면 복벽에 닿으면서 다 먹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골반에서 연결된 운동인데요, 다리를 들어 올릴 때 골반과 이 복부 사이에 있는 근육을 발달시키거든요. 천천히 내려갔다가 그대로 호흡을 뱉으면서 끌어올립니다. 이때 허벅지 근육이 아니고 요 허벅지와 복부 사이에 있는 제 손이 닿은 이곳에 자극이 오면 운동이 잘 되는 거고요, 이쪽에 자극이 많다면 그 동작은 조금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안 된다면 지금 저희 트레이너처럼 호흡을 강하게 내뱉으면서 코 복부를 잡아놓고 들어 올리는 동작을 하면 됩니다. 개수는 몇 개를 하냐면요, 한쪽 다리에 대략 한 15개 생각하고 하시고요, 만약에 15개를 다 못한다면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치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주의하실 점은 무릎이 이렇게 구부러지면 운동이 안 돼요. 무릎이 완벽하게 펴져서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대신에 올라가면서 올라가 볼까요? 이 정도에서 허벅지 뒤가 당겨서 못 올라가면 여기까지만 올라오시면 돼요.
코어 운동 중에 이 등과 허리가 되게 중요한데요. 보통 이제 등이 굽거나 자세가 구부러진 분들이 이제 척추 기립근이라고 해서 이 근육이 힘이 없어서 몸통이 구부러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상태에서 손을 차렷한 상태에서 상체를 들어 올립니다. 대신에 지금 머리가 올라오지 않았죠. 이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엉덩이까지 내려오시고, 자, 모을 때 요 견갑골을 모으면서 쭉 들어 올리고 시선은 그대로 유지. 그 다음에 내려오시고. 그러면 엉덩이, 허리, 등 세 군데가 아마 지금 같이 운동이 될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등이 굽는 현상들을 잡아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엉덩이에 힘을 주는 운동이 됩니다. 그대로 들어 올려서 등 조여주시고 내려오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견갑골이 서로 모이게 해서 들어 올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척추뼈 운동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등까지 조여주면서 최대한 올라오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운동의 반복 횟수는 대략 한 15회 정도 하시면 되는데요. 아마도 처음 하신 분은 15회를 하기 좀 어려울 거거든요. 그러면 7개도 괜찮습니다. 그럼 7개에서 그 다음날 8개 하고 그 다음 주에 9개 하고 이러면서 천천히 늘려가시면 됩니다. 네, 괜찮아요. 대신에 아마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많이 일어나지 못할 거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아프지 않은 만큼만 일어나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일어나 보실까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아프시다면 내려가셔서 이 아프기 전까지 만 올라왔다가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보통 허리가 아픈 분들이 이 척추 기립근에 힘이 없어서 아픈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할 때 특히 이 동작에서 허리에 부담스럽다 그러면 통증이 생기는 바로 전 지점에서 멈춰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통증이 생기는 지점이 점점점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서 움직임이 커지고 근력이 강해질 거예요. 근데 아예 안 해버리면 근력이 계속 떨어지니까 구독이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는 격일 거예요. 그 다음에 코어 운동은 엉덩이를 강화하는 동작인데요. 바로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90도 정도 구부리고 그 다음에 엉덩이를 들어 올립니다. 천천히 들어 올려 볼까요? 그쵸. 들어 올리면 이 무릎에서 어깨까지를 일직선이 될 때까지 들어 올렸다가 그리고 천천히 내려줍니다. 배가 더 많이 올라와도 안 좋고요. 엉덩이가 밑으로 떨어져도 안 좋습니다. 일직선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요. 이 상태에서 자세 유지해서 균형 잡고 그리고 천천히 내려갑니다. 지금 저희 트레이너 하는 것처럼 몸통에 있는 척추뼈를 분리하지 말고 한 번에 들어 올리는 게 코어를 강화시키는 데는 유리합니다. 저희 지금 떨리는 거 보이실 거예요 아마. 그대로 후. 지금 저희가 운동을 굉장히 천천히 하는데요. 코어 운동은 빨리 하면 코어에 힘이 들어오지 않고 허벅지나 다른 곳으로 힘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천천히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시면 아마도 엉덩이에 힘이 생기실 거고요. 대체적으로 우리 몸에서 엉덩이와 허벅지가 가장 큰 근육이거든요. 그 근육이 만약에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 몸 전체가 아마도 정상적으로 움직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 중에 허벅지, 엉덩이 이 두 개의 근육을 지켜내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코어 운동하면 대표적으로 플랭크라는 운동을 하는데요. 그 플랭크는 사실은 코어 운동 중에 가장 기초적인 동작이에요. 기초적인 동작을 오래 하는 거죠. 이제 플랭크 동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30초에서 1분 지나면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공부를 10년 내내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중학교에 진학했으면 중학교 운동을 해야죠. 그래서 예를 들면 플랭크는 초등학교 운동이라면 지금 하는 건 중학교 정도의 수준이고요. 이거보다 조금 더 강해지면 고등학교 수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도 나의 체력과 시기에 맞춰서 하나씩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요. 그냥 계속 플랭크를 하는 건 사실은 시간은 많이 쓰고 노력을 하지만 크게 성과를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운동하면 걷기가 바로 떠오르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제가 볼 때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입원하셨던 분들, 수술하셨던 분들은 걷기가 가장 처음에 필요한 행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걷기가 목적이 되는 건데요. 지금 모두 다 직장을 걸어 다니는데 걷기가 일상이지 운동은 아니죠. 운동은 사실 일상보다 강도나 어떤 양이 좀 더 높은 것을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걷기는 환자나 저체력자에게는 운동이지만
하지만 정상적인 분들에게는 운동 효과를 본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하고 소화를 시키겠다. 그러면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는 내가 너무 머리가 복잡해서 걸으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될 텐데 내가 내 체력을 끌어올릴게. 이러고 걷기로 들어가는 건 운동 강도가 낮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팔자겠죠? 팔자걸음하고 안짱걸음. 팔자걸음이나 안짱은 둘 다 무릎 뼈가 정면에 있는 상태에서 발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X자로 모이거나 또는 이렇게 바깥으로 벌어지는 현상들이 생기거든요. 그렇다 보면 우리의 무릎은 구부리고 펴는 동작만 하게 되어 있는데 회전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부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발이 바깥쪽으로 갔거나 안쪽으로 간 걸음은 가능하면 일자로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우리의 근육이 잘 사용되기 위해서는 발가락이 11자로 놓였을 때 잘 쓰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팔자로 걸으면서 조금 잘못 걸으면 이렇게 눌리면서 무지외반증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엄지발가락이 정면에서 이렇게 힘을 줘야 되는데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발가락 옆으로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 무지외반증을 가속화시키거나 안 좋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팔자와 안짱다리는 가능하다면 조금 고치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은 이제 걸음걸이에서 신발을 볼 수 있거든요. 보통 팔자로 걷는 분이 신발의 이 뒤꿈치에 그 바깥쪽이 닳아요. 이렇게 놓이면서 이렇게 뒤에 바깥쪽이 많이 닿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안쪽으로 걷는 분들은 이 안쪽에 있는 발목의 아치가 무너지거나 신발의 안쪽이 닳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완전히 그렇다는 아니죠. 경향성이 있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보통 그 아이를 생각해 보면 갓난아이가 이렇게 누웠다 앉았다 일어나면 처음 걸을 때 다 팔자로 걸어요. 다 팔자로 걷다가 언제 얘가 일자가 되냐면요. 달리기를 하면서 일자로 걸어요. 뛰기 시작하면 이렇게 뛸 수는 없으니까요. 이 무릎이 이렇게 모여지면서 이렇게 뛰고 그게 이제 걸음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통 그게 약간 진화의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팔자에서 점점 일자가 되고요. 다시 팔자가 되면 노인들이 약간 그런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잘 걷는다는 건 사실은 예쁘니까 잘 걸으세요가 아니고 나의 노화를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한 거거든요. 보통 팔자면 뭐 이렇게 걷지 않나요? 이렇게. 네, 보통 뭐 이렇게 걷겠죠. 네. 느린 경우 보통 이렇게 걷죠. 이렇게. 똑바로 가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요 정도가 아마 제가 아까 말한 대략 70cm의 보폭이 나오는 걸 거예요. 걸을 때 운동이 되려면 제가 볼 땐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텝이라고 해서 오른발과 왼발의 요 거리를 자기 키에서 100 정도를 뺀 정도를 보통 자기 한 스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키로 하면 175니까 100을 빼면 75cm가 되겠죠. 제 발과 발 사이에 75cm의 한 스텝이 필요하죠. 이게 첫 번째 조건일 것 같고요. 두 번째 조건은 1초에 1.4m의 속도를 유지해야 운동이 돼요. 그러면 한 스텝에 75cm에 오른발 왼발 두 번 가면 150이 되죠. 그죠? 그 150이 됐을 때 제가 운동이 되는 거고 거기에 1초에 똑딱이니까요. 똑 할 때 75, 딱 할 때 75를 가야 되니까 생각보다 발의 보폭이 넓고 멀고 빨라요. 근데 아마 지금 공원에 걸어 다니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그냥 제가 눈으로 본 거는 대략 초당 1m 정도가 왔다 갔다 할 거고요. 그리고 보폭은 아마 40-50cm 정도일 거로 보여져요. 대체적으로 좁게 걷고 느리게 걷는다. 네, 그렇게 되면 운동의 효과도 없고요. 단순하게 운동의 효과가 없는 게 아니고 보폭이 좁고 천천히 걸으면 부상의 위험이 커져요. 이유는 우리 몸이 걸을 때 근육을 사용해야 되는데요. 지면에 접촉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근육을 못 사용하고 관절에 기대서 걷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발목이나 무릎, 허리 같은 곳에 부담을 느끼죠. 그래서 잘 걸어야 당연히 운동도 되지만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잘 걸어야 합니다. 제가 대체적으로 이렇게 출퇴근하는 분들 보면 글쎄요, 한 10분 중에 한두 분 정도 잘 걷고 나머지 분들은 진짜 엉망으로 걷는 경우가 많죠. 제가 가끔 이제 잘 걸어 오셨나요? 라고 하면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 분이 많지는 않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속도가 줄어드는데요. 내가 이걸 늦추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면 근육들도 거기에 맞게 살아있을 텐데 그냥 내 힘에 맞춰서 그대로 걸으면 속도는 점점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공원에서 1시간을 걷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스텝, 속도를 그 두 가지를 지키면서 1분을 걸어도 괜찮거든요.
그러면서 1분, 2분, 3분 이렇게 늘려가셔야지 양으로 그냥 나는 1시간 걸었으니까 운동 잘했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걸으면 잘 걷나요? 라고 하면 스텝과 이제 속도인데 거기에 이제 하나씩 붙이면 예를 들어서 내 상체의 기울기가 수직으로 서 있어야 되고요. 이제 걸을 때 보통 이제 팔을 구부리니까 팔이 앞쪽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뒤쪽으로 움직이죠. 이렇게 뒤로. 이렇게 뒤쪽으로 움직이는 걸 기본으로 하고 내 양손은 내 명치를 중심으로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게 걷습니다.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걷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할 때는 운동이고 산책을 갈 때는 그냥 편안하게 걸으셔도 되는데 내가 운동을 할 건지 산책을 할 건지를 좀 나누시는 게 필요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러시는 것 같아요. 산책을 하고 나 운동했어. 근데 산책한 거예요. 스스로에게 난 운동했으니까 오늘 괜찮아 잘 보내서 하지만 산책을 하신 거라 운동을 안 한 거죠. 중년 정도에 허리를 강화하지 않거나 하체 근육을 만들지 않으면 60대, 70대에 독립적으로 혼자 걷기가 어려워지실 거예요. 집에서 기구 없이도 운동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고요. 아마 이렇게 운동하시면 웬만한 PT보다 저는 훨씬 더 굉장히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집에서 할 때는 근데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헬스장이라는 곳은 사실 기계가 필요한 거잖아요. 집에서 기구 없이도 운동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고요. 그 다음에 기구 없이 내 몸을 움직일 수 있어야 기구가 내 손에 들어왔을 때 통제가 되는데요. 처음부터 기구에 들어가는 건 어떻게 보면 내 몸을 잘 쓰지 못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맨몸으로 운동을 올바른 동작을 하고 그 후에 이제 기구를 잡거나 들거나 하는 것이 순서적으로는 맞거든요. 만약에 혼자서 독학을 하겠다 그러면 팔굽혀펴기에 사용되는 근육 하면 예를 들어서 가슴, 삼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팔굽혀펴기를 했을 때 그 위치에 자극이 되면 올바른 거고요. 그 위치에 자극이 안 오면 잘못된 거예요. 물론 본인이 공부는 해야 되지만 아마 이렇게 운동하시면 웬만한 PT보다 저는 훨씬 더 굉장히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올바른 자세를 잡는 이유는 사실은 내가 하고자 하는 그곳의 타겟을 정확하게 자극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자극이 잘 왔다라고 하면 내가 똑바로 했나 보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트레이너들도 그렇게 확인하거든요. 만약에 집에 이런 AB 슬라이드가 있다면 잡은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이 엉덩이는 90도가 아니고요. 직선까지 이렇게 내밀어 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다리를 들어주면 좋고요. 이 상태에서 팔만 살짝 앞으로 갔다가 팔만 당겨줘요. 엉덩이가 움직이면 코어가 적게 사용되거든요. 한번 움직여 볼게요. 팔 나갔다가 엉덩이로 당길게요. 엉덩이 이렇게. 네. 전통적으로 AB 슬라이드는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엉덩이가 이렇게 뒤로 빠지는 게 일반적인 AB 슬라이드고요. 혹시 나는 엄청 코어가 좋은데? 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요. 엉덩이를 고정시켜 놓고 팔만 갔다 옵니다. 이렇게 하면 상복부가 엄청 강력하게 걸리거든요. 이 두 가지가 제가 볼 땐 AB 슬라이드의 가장 높은 난이도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AB 슬라이드가 고강도인데 허리 부담이 상당히 높거든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내가 조금 현명해져야 되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팔이 나갔다 올 때 힘이 복부에 들어와야 되는데 만약에 일로 허리 뒤쪽으로 들어오면 그럼 바로 멈추셔야 돼요. 자, 한 번만 가볼까요? 그대로 조금만 갈게요. 그렇죠. 오고 한 번 더. 만약 복부에 힘이 들어오면 오케이. 반복 횟수도요. 그 힘이 허리로 넘어가면 바로 스탑. 됐습니다. 그래서 이 AB 슬라이드가 가는 범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복부의 자극이 지속적으로 느껴진다면 어디까지 가도 괜찮아요. 근데 10cm도 안 갔는데 복부가 아니라 허리 뒤로 넘어갔다면 바로 멈추셔야 돼요. 그거는 부상의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운동을 할 때 어떤 근육이 쓰이는지를 내가 안다면 아마도 PT의 도움 없이도 내가 충분히 운동을 잘 해나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AB 슬라이드가 집에 없다면요, 이 상태에서 팔꿈치 살짝 구부리시고요, 살짝만 구부려서 손으로 워킹을 해서 앞으로 갑니다. 네, 마찬가지로 복부에 힘이 들어오는 건 좋고요. 만약에 복부가 아니고 허리로 들어오면 바로 멈추셔야 돼요. 지금 이 동작이 AB 슬라이드랑 거의 같은 효과를 내거든요. 네, 한 번만 더. 팔꿈치는 살짝 구부려 주는 게 좋고요. 복부로 힘 들어오나요? 네. 자, 지금 저희 트레이너처럼 코어 운동을 천천히 하셔야 돼요. 빨리 하면은 팔 운동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하체 운동하면 스쿼트를 많이 하시는데요. 생각보다 스쿼트가 어려워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허벅지나 엉덩이에 힘이 잘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집에서 할 때는 런지를 추천드리거든요. 자, 한번 옆으로 서 보시고요. 네, 한쪽 발 앞으로. 네, 이 상태에서 양발의 간격은 대략 한 70에서 80cm 정도 떼고요.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는 집에 우산도 좋고요. 골프채나 스틱 같은 거를 균형을 잃을 수 있으니까 가볍게 잡아주시고 이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아래로. 그렇죠. 그리고 천천히 올라오죠. 근데 내려가는 깊이는 내가 견딜 수 있으면 뒷무릎이 바닥에 닿을 때까지 내려가 주는 게 가장 좋고요. 이 동작이 베스트인데요. 만약에 이 동작에서 무릎이 아프거나 힘이 없다면 3분의 1만 내려갈게요. 이렇게. 그러면 앞쪽 허벅지, 뒤쪽 엉덩이 이렇게 힘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허벅지와 엉덩이를 사용해서 일어납니다. 자, 반만 내려가 볼까요? 그래서 내려가는 깊이는 본인의 체력 수준과 부상이나 이런 여타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덜 내려가게 되고요. 그리고 괜찮다면 뒷무릎을 바닥까지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복 횟수는 대략 한 10에서 15회까지 하시면 아마 탄탄한 허벅지와 엉덩이를 가지실 수 있을 거고 아마 스쿼트보다 훨씬 더 효과는 빠를 거예요. 대신에 효과가 빠르다는 건 힘들다는 뜻입니다. 무릎을 대고 상체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앞으로 보내요. 그 다음에 양발을 살짝 구부려 주죠. 이 상태에서 내 어깨부터 팔까지가 수직 상태여야 해요. 그리고 무릎에서 어깨까지의 이 직선이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대로 하나처럼 내려갔다가 그리고 그대로 하나처럼 올라와요. 여기서 이렇게 웨이브를 치면 안 돼요. 그대로 쭉 내려갔다가 생각보다 이 팔의 위치보다 몸이 앞으로 많이 나갔을 거예요. 보통은 힘이 없기 때문에 머리를 자꾸 이쪽으로 가져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정도의 각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위치를 잡기가 어렵거든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잡았을 때 양손과 얼굴이 정삼각형이 되면 아마도 위치가 딱 좋아요. 잘못된 푸시업은 엉덩이가 이렇게 뒤로 빠졌다가 이렇게 앞으로 가는 푸시업들이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해서 밑으로 내려갔다가 이렇게 엉덩이가 이렇게 앞뒤로 빠지거든요. 이렇게. 또는 엉덩이 두고 몸만 이렇게 내려가는 동작들. 이런 동작들이 잘못된 푸시업들이죠. 보통 이제 나이가 들면서 아랫배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이 팔에 있는 다리에 있는 근육이 처지는 것처럼 복부에 있는 근육도 처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력이 없어지고 탄성이 없어지는 거라 보통 아랫배가 그렇게 올챙이처럼 나온다면 코어의 근육이 약해지셨다고 생각하면 돼요. 호흡 운동을 통해서 기초를 잡고 그 다음에 누워서 하는 운동들을 하시면 그 배가 천천히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올챙이처럼 배가 나왔다 라고 생각하시면 내 코어 근육이 늘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략 한 중년 정도에 허리를 강화하지 않거나 하체 근육을 만들지 않으면 아마도 60대, 70대에 독립적으로 혼자 걷기가 어려워지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 우리가 갈 수 있는 곳 혼자 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아마도 병원에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체력이 있거나 힘이 있을 때 조금씩 움직이면서 근육을 만드는 것이 60대, 70대에 조금 더 건강하게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는 미천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이어트의 입장으로 옆구리살을 빼고 싶어요. 저는 뭐 어디살을 빼고 싶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방을 빼는 건 불가능해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20대 여성, 30대 여성 또는 중년 여성인데 난 팔살이 왜 이렇게 늘어졌지? 이거는 아랫배 똥배 나온 거랑 똑같아요. 근육이 없어서 얘가 늘어져 버린 거라 그런 분들은 근력 운동을 통해서 근육의 탄성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탄성을 만들면 늘어지는 근육이 아니라 탄탄한 근육을 가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살을 빼는 거랑 별개의 문제로 근육의 탄성을 갖기 위해서 근력 운동을 하시는 게 가장 가깝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다이어트 하면 유산소 운동, 걷기, 달리기 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유산소 운동을 하기 이전에 근력 운동으로 본인의 뛸 수 있는 근력을 먼저 만들고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 기초 대사량이 올라가면서 다이어트가 조금 더 손쉽게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냥 자동차의 배기량이라고 하면 1500cc의 차로 계속 달리는 것보다는 3000cc까지 올려놓고 달리게 되면 에너지 소비량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적은 시간과
또는 일상생활에서도 에너지 소모가 많아지기 때문에 유익한 면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력 운동을 먼저 하시고 유산소 운동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선 다이어트를 할 때 보통 2-3개월 안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반적으로 다이어트를 하면 지방과 근육이 같이 빠지긴 하는데요,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량이 조금 덜 빠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체중이 줄어들질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체중이 줄지 않으면 내가 다이어트가 안 됐다고 하는데요, 체중 말고 예를 들어서 벨트에 약간의 사이즈, 바지의 헐렁임 또는 윗옷에 약간의 헐렁임이 생길 거예요. 그게 아마 3개월 안에서는 그런 부분으로 확인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 3개월 이후에는 아마도 체중 변화도 순차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아마도 음식량을 줄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량을 늘리다 보면 피로에 노출되는 경우들이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피로에 노출되면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감기에 걸린다든지 감염에 걸리는 경우들이 생겨요. 이제 그럴 때는 사실은 조금 내가 무리하게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운동을 너무 강하게 또는 식사를 너무 제한한다든지 그러면서 몸을 혹사시키고 있다고 받아야 되거든요.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고혈압, 당뇨, 그리고 비만. 의사들이 이제 무섭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그 끝이 뇌졸중이나 심장마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에 맨 끝에 암도 일으키고 아침에 못 일어나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다른 질병으로 볼 수 있겠지만 결국 혈관의 문제예요. 이런 것들의 원인이 음식 때문이고 몸을 움직이지 않고 충분한 운동을 하지 않는 거. 근데 너무 뻔한 것들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우리는 이제 어떤 음식을 먹으면 무슨 효과가 날까를 기대를 하는데 그때 비로소 살이 빠질 수가 있는 거고, 1주, 2주 만에 몸에 쉐입이 잡히고 이런 것들을 단시간 내에도 경험을 하실 수가 있죠. 현대인들이 수명이 늘어났죠. 의학이 발전하고 또 환경도 훨씬 좋아지고 어릴 때 영유아 사망의 위험도 낮아지고 전염병이나 이런 위험도 낮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젊은 세대들은 기대 수명이 다시 낮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 원인이 가장 크겠죠. 근데 젊은 나이에서 대사질환이라고 얘기하는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고혈압, 당뇨, 그리고 비만, 이런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많이 빈번해진 거죠. 40대, 50대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또 젊은 나이에 뇌졸중이라든가 심장마비라든가 이런 문제로 건강 문제를 갖고 사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고지혈증이다 뭐 이런 것들을 다 각각의 다른 질병으로 볼 수 있겠지만, 저희는 이제 기능의학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원인을 보거든요. 한 발 더 나아가면 인슐린 저항성도 원인이 또 따로 있죠. 그 원인이 음식에서 기인하는 경우도 있고 스트레스에서 기인하는 경우, 그 두 가지가 가장 큽니다. 얘네들이 혈관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면서 당뇨도 그렇고 고지혈증도 그렇고 고혈압도 그렇고 결국 혈관의 문제예요. 당뇨병이 무슨 병이야? 간단하게 혈당이 높아진 병이잖아,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원래 혈당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에 중요한 에너지입니다. 포도당. 우리가 그거를 먹고 숨을 쉬어서 산소와 결합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생체 활동을 이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당이라는 게 이제 과도하게 되었을 때 우리 몸 세포 입장에서는 중요한 에너지원이지만 혈관의 입장에서는 당은 독소예요. 그걸 빨리 해결해야 하는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그거를 세포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혈관도 당을 해치워서 좋고 우리 세포에서는 중요한 에너지원인 포도당을 받아들여서 좋고 서로 좋은 건데, 그 역할을 하는 건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세포가 포도당을 받아줘야 되는데 받아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저항한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세포에서는 받아주지 않는 이유는 너무 많이, 너무 자주 포도당이 오기 때문인 거예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먹고 나서 운동을 하지 않는데, 운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또 먹고 당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걸 필요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거부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처리되지 못한 것들이 혈관 입장에서는 독이라 그랬잖아요. 방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들을 또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세포들이 안 받아주는데 받아주는 유일한 세포가 있습니다. 지방세포죠. 자기 크기보다 800배 가까이 팽창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살찐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방에 들어간 포도당은 서로 딜을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대로 놔두면 이 혈당 온몸에 혈관을 다 막아서 눈에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실명을 하기도 하고, 또 중력 때문에 당이 무거워서 밑으로 다 내려가면은 발로 가니까 다리를 절단하기도 하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생존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지방한테 네가 이거를 잠깐 가지고 있어.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굶게 될 때 다시 꺼내다 쓸게.
짧게.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나중에 그 지방을 다시 빼다가 쓸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살이 찌게 되면 가속성이 붙어가지고 점점 살이 찌게 되고, 또 다른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잖아요. 돈 걱정, 내 인간관계 뭐 이런 것들 다 다른 사람 생각하면서 걱정들을 하게 살게 되니까 스트레스가 많은 건데, 일단은 혈압이 올라가죠. 그리고 혈당도 올라가요. 그리고 소화 기능은 떨어지고. 이게 왜 그러냐면 옛날 야생에서 동물들이나 우리 인류의 조상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은 오로지 하나였어요. 사냥할 때 또는 사냥 당할 때 뿐인 거예요. 동물이 쫓아오면 내가 도망가야 되는 스트레스, 전력 질주해서 그때 음식을 소화하고 이럴 때가 아니죠. 소화 기능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혈당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우리 근육이나 이런 데에 산소나 영양소들을 공급을 해줘가지고 열심히 뛰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현대인들한테는 질병인 거죠. 고혈압이고 당뇨고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혈압이 올라갔을 때 이 스트레스는 그러면 나쁜 것이냐? 아니죠. 우리가 스트레스를 얘기할 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지금 방금 말한 이 스트레스 상황, 여기서는 교감신경들이 항진이 된다고 얘기해요. 이 교감신경이 항진이 됐을 때 방금 소화가 안 되고 혈당이 오르고 근육은 위축되고 이런 것들이 나오고, 반대로 부교감신경인 상황에서는 우리가 잠을 잘 수 있고 휴식을 취할 수 있고 몸에 고장난 부분들 리페어되는 시간, 그리고 음식을 먹었을 때 편안하게 소화할 수 있는, 이게 부교감신경이거든요. 그러면 부교감신경이 좋은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생존을 위해서 둘 다 우리한테는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부교감신경은 우리가 1년 후에 5년 후에 건강하기 위해서 활성화돼야 되는 거고, 교감신경은 당장 5초 후에 1분 후에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생존을 해야 되는 이 교감신경이라고 하는 거는 급격하게 올랐다가 사자가 쫓아와서 내가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나서 살아남았을 때 다시 해소가 되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이 교감신경이 활성화돼서 스트레스 반응이 올라왔을 때는 그걸 해결해 주는 거는 미친 듯이 뛰는 운동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이 그 해소하는 부분이 없는 거죠. 일부러 운동을 하지 않는 이상. 근데 운동을 하면 사실은 이 스트레스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됩니다. 코르티졸 호르몬이 나오면 얘는 혈당을 높이는 호르몬입니다. 굶고 간헐적 단식을 한다든가 저탄고지를 한다든가 식이요법을 하면서 음식을 소식을 하고 많이 먹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으면 혈당은 그대로 오르는 거예요. 이 코르티졸 호르몬이 아침에 이제 나와가지고 우리가 밤새도록 아무것도 안 먹고 굶고 잤잖아요. 근데 잠에서 깨려고 하려면 다시 생체 리듬이 시작되려고 그러면 혈당이 올라줘야 되는데 코르티졸 호르몬이 나옵니다. 얘가 혈당을 높이는 호르몬이라고요. 그래서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코르티졸 스트레스 호르몬이니까 나쁜 호르몬이네. 아니죠. 코르티졸 호르몬이 없었으면 우리는 아침에 못 일어나고 죽는 거예요. 우리가 좋다 나쁘다라고 인식하는 것들이 알고 보면 다 필요한 것들이고 활동을 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현대인들의 삶 속에서 음식들 때문에 아니면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균형이 깨지면서 현대인들이 안고 있는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비만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이 인슐린 저항성의 가장 큰 문제는, 당뇨를 일으켜서 의사들이 이제 무섭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그 끝이 뇌졸중이나 심장마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무서운 거는 인슐린 저항성은 결국에 맨 끝에 암도 일으킵니다. 암의 원인이 인슐린 저항성이고, 살이 찌고 당뇨가 있는 사람이 암에 걸릴 위험이 40% 이상 높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현대인들의 병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이 볼록 나온 배, 이 뱃살을 가장 찌게 하는 음식 뭐가 있죠? 흔히 말하는 밀가루, 그리고 단순당, 두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액상과당은 먹자마자 당, 정제된 곡물당은 1시간 후에 당, 그리고 우리 몸에 과도하면 당 문제를 일으키죠. 거기다가 밀가루 같은 경우 우리 몸에서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뱃살을 볼록 나오게 하는데, 여기서 보면 지방은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지방은 아닙니다. 지방은 배를 나오게 하지 않아요. 트랜스 지방이라든가 곡물, 씨앗 지방을 튀김 요리를 한다든가 요리를 할 때 가열을 했을 때 산패된 지방은 염증을 일으키니까 결국은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고 뱃살 나오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지방 자체로는 지방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뱃살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뱃살을 빠질 수 있는, 우리는 이제 어떤 음식을 먹으면 무슨 효과가 날까를 기대를 하는데, 뱃살을 빼려면은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안 먹어야죠. 모든 사람이 갑자기 굶을 수는 없고 힘드니까 우리가 간헐적 단식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간헐적 단식하면 보통 16대 8 뭐 이런 숫자가 있는데, 16시간 동안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공복 상태를 유지하고 8시간 안에만 뭐를 먹어라. 근데 16대 8도 사실 충분하지 않죠. 우리가 저녁에 7시에 밥을 먹고 아침 밤새도록 이제
이제 야식을 안 먹고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한 끼를 거르고 점심을 한 끼를 먹게 되면, 아니면 거꾸로 저녁을 거르고 아침과 점심과 먹게 되면 공복 시간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길어지잖아요. 사실 그 정도의 공복 시간은 너무나 당연한 공복 시간이었어요. 우리가 하루에 3끼씩 챙겨 먹게 된 것도 기나긴 인간의 역사에서는 얼마 되지 않은 거고, 그리고 심지어 그 먹는 동안에도 식이섬유도 한참 부족하고 지방과 단백질들도 확 줄어들고 50% 60% 이상을 탄수화물로 채우는데, 그 중에서도 더군다나 현대인들은 단순당으로 많이 먹어버린 이런 식단을 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간헐적 단식은 그런 식단에서 좀 탈피해보라는 거고, 그거를 넘어서서 단식을 하게 되면, 단식은 거의 모든 종교나 수행을 한다거나 이럴 때 단식이 있었거든요. 금식 기도를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 단식을 하는 동안에는 우리 몸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단식을 길게 가져가게 되면 관절염이나 이런 염증을 낮추는 효과, 그리고 상처 회복이 더 빨라지고 간이 일을 안 하고 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누가 같이 쉬겠어요? 혈관도 쉬는 거예요. 혈관의 염증도 빠르게 없어집니다. 그리고 연료가 부족하게 되잖아요. 포도당을 안 들어오게 되면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처음에는 간이나 근육에 있던 글라이코젠을 갖다가 사용하지만 그거는 금방 고갈이 돼요. 얼마 안 가기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체지방을 다시 갖다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살 빠질 수가 있는 거고, 이때 만약에 스쿼트 같은 운동을 해주시면 1주, 2주 만에 체중에는 큰 변화가 없을지언정 몸에 쉐입이 잡히고 이런 것들은 단시간 내에도 경험을 하실 수가 있죠. 살을 빼주는 무언가를 먹는다기보다 안 먹어야 빠지는 게 그냥 망고의 진리예요. 단식을 하게 되면 근육량이 빠지는 거 아니냐, 나이 들면 근육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놓고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단식을 통해서 인바디를 하면 이제 실질적으로 근육량이 빠지는데 실제로 사이즈도 줄어들고, 그래가지고 야 근육 빠졌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다시 또 식사를 하게 되면 근육이 다시 생깁니다. 말이 안 되죠. 원래 근육은 운동을 통해서 생기는 거고 운동을 안 할 때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먹고 나서 내가 운동을 한 게 아닌데 운동을 하지 않고도 다시 근육이 생겼다? 생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건데, 그건 그냥 다시 수분과 글라이코젠이 채워지는 것 뿐인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뭐 40대 대사질환이 있고 뱃살이 이만큼 저장이 되어 있어서 이거를 빼고 싶은 분들이 이거 빼지면서 근육 빠지는 걸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식을 하는데 우리가 근손실을 피하고 싶은 건 맞잖아요. 간헐적 단식을 한다든가 저탄고지를 한다든가 체지방을 빼고 싶을 때 근손실을 막기 위해서 단백질은 먹어주셔야 됩니다. 이 저탄고지 같은 경우는 부족한 에너지 포도당을 지방으로 채워주는 거잖아요. 지방의 케톤 에너지도 우리 몸이 깨끗하게 연소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지방을 먹어주는 건데, 지방과 단백질로 대체시켜주는 게 중요해요. 살을 뺀다고 마냥 굶는 게 안 좋은 건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단식도 이제 전략적으로 간헐적 단식을 하라는 거고, 인슐린 저항성이 있고 살이 찐 사람들이 혈당을 조절을 잘 못하는 사람들인데, 음식을 먹어도 당이 조금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확 치솟고, 굶으면 당이 뚝 떨어져서 나 당 떨어졌다 그러고 머리가 띵하다 그러고 어지럽다 그러고, 원래는 그렇지 않고 음식을 먹어도 당이 요만큼만 오르고 인슐린이 잘 나와서 굶어도 당이 조금만 떨어지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간헐적 단식도 해요. 16시간도 못 견디는 경우가 허다하고 24시간 절대 못하고 쓰러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절대적인 시간에 맞춰서 16대 8일의 간헐적 단식의 정석은 이러면서 그 시간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체력에 맞춰. 내가 갑자기 마라톤 뛸 수 있어요? 없잖아요. 마라톤 뛰는 게 멋있긴 한데 못 뛰는 것처럼, 나는 지금 운동장 2바퀴도 못 뛰는 사람이면 그거만 뛰어야죠. 그러니까 식사량이나 단식 시간이라는 거는 내 체질에 맞게 천천히 늘려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음식은 이제 먹었을 때 단식을 할 때 시간에만 집중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나서 먹는 음식이, 단식을 끝나고 내가 처음 먹는 게 흑당 버블티면 어떻게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때 들어가는 음식이 제일 중요한데 그때 단백질을 공급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나고 보통 이제 제가 많이 권하는 건 봄브로스예요. 한국 사람들은 사골국물이죠. 달걀 노른자. 네, 충분한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 같은 영양소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다량의 공급원, 이런 것들을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안 먹은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근손실, 근육이 파괴되죠, 오히려.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단백질을 먹어주면서 운동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 대사질환, 당뇨고혈압, 비만, 이런 것들의 원인이 음식 때문이고 몸을 움직이지 않고 충분한 운동을 하지 않는 거.
근데 너무 뻔한 것들이잖아요.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 거. 병원 가면 너무 많이 드는 지겨운 운동 말인데, 음식을 먹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견이 좀 있습니다. 사람이 유일하게 자기가 먹는 주식이 뭔지 모르는 종이라 그래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지방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오해가 많다는 거. 훨씬 안전한 음식인데 지방에 대한 과도한 오해가 있다는 정도. 그리고 확실한 거는 내가 비건 채식을 하던 저탄고지를 하던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거는, 현대인들은 초가공식품, 이름을 정말 알 수도 없는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식품 첨가물들이 개발이 됐고, 이런 것들이 사용되면서 음식이라고 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먹고 있는데, 당연히 건강할 수가 없죠. 근데 그런 것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고 먹고 있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이거는 누구나 다 동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다 같이 동의할 수 있는 건 운동입니다. 운동은 식단처럼 싸우지 않아요. 누구나 다 운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못할 뿐이죠. 그러면 이제 어떤 운동을 하는 게 좋냐? 저는 운동도 주의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양한 운동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주의해야 된다고 하는 운동은 어떤 거냐면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쭉 해왔던 사람이라면 계속 운동을 하시면 되는데,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병원에서 의사가 운동하라 그래가지고 운동을 갑자기 시작하려고 하는데 PT를 받는다 그러면, PT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젊은 사람들 체력에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단기간에 효과를 내려고 하는 훈련. 그런 운동이 나쁜 운동이라는 뜻이 아니라 좋은데, 체력이 안 되고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허덕허덕 하는데 오기가 생겨가지고 끝까지 또 맞추고, 내가 중간에 포기하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포기하는 게 맞습니다. 과도한 운동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까 말한 교감신경이 항진이 돼요. 그 상태가 중요한 거는 내려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는 전두엽이 활성화되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몸에 다시 휴식이 찾아와야 되는데, 과도한 운동을 해서 교감신경이 항진된 상태에서 그게 오랫동안 유지되는 경우가 있어요. 샤워를 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지금 교감신경이 항진된 게 문제가 되는, 그걸로 인해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인슐린 저항성에 의한 대사질환 문제가 있는 분들한테는 과도한 운동에 의해서 또 한 번 교감신경을 올려놓고 그게 내려가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는 불리한 거죠. 그래서 짧게 운동을 하라 그러고, 그런 분들한테 보통 추천하는 운동이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입니다. 아니면 최대치로 운동을 하는데 그 시간을 길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짧게 가져가는 거예요.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은 보통 1분 동안 최대 맥스 아웃풋을 내고 그 다음에 쉬죠. 그리고 또 다시 했다가 또 쉬고.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타바타 운동 뭐 이런 게 있어요. 타바타 같은 거 찾아보면 보고 따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5분, 6분밖에 안 돼요. 1분 열심히 하고 15초 잠깐 10초 쉬고 또 1분 하고 10초씩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짧게 끝내는 운동들이 있는데, 그 정도 수준이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운동은 다양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아,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 좋구나, 이것만 할 것이 아니라 걷는 운동도 중요하고, 중간 정도 단계의 가벼운 조깅, 이것도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건강하려고 한다면 30분씩 걷는 거, 보통 30분씩 일주일에 한 4번 정도 걸으라고 하죠. 그런 시간을 가져주는 게 좋죠. 운동을 하는 거는 치매 예방에도 되게 좋아요. 우리가 이제 치매를 예방하려고 고스톱 치라 그러잖아요. 뇌를 활성화하라 그러고, 새로운 거 일본어 배워라, 영어 배워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뇌에 자극을 주는 걸 좋다고 얘기하는데, 뇌에 자극을 주는 가장 좋은 게 운동이죠. 운동을 하는 거는 몸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테니스를 치려 그러고 축구를 하려 그래도 전략적으로 뇌를 써야 되는 거고,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장애물을 뛰어넘고 뇌를 가장 강력하게 자극을 주는 거는 운동이기 때문에,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여러분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운동을 아까 30분씩 매일 걸으라고? 너무 많잖아. 바쁘잖아.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아파트에서 걸어서 올라가는 거, 그렇게 활동을 해도 되는 거거든요. 시간을 내서 근데 운동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결국 병원 다니면서 그 시간보다 더 큰 시간을 쓰게 되고, 운동의 가장 중요한 건요, 우리 몸은 퇴화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는 쓰지도 않는데 소중한 자원을 낭비할 수 없다라 그래가지고 안 주는 거예요. 오래 누워있으면 허리 아프잖아요. 일어나면서 의자에서 우두둑 하면서 일어나는데 관절조차도 퇴행이 됩니다. 우리 관절은 특히나 움직여주지 않으면 충분한 혈액 공급이 안 돼요. 산소나 영양소를 공급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움직여줄 때 펌프 작용을 통해서 글로 영양소나 산소가 들어가고 노폐물들은 빠져나가고 이게 되는데, 가만히 있는 관절은 정체가 되는 거거든요. 50견의 이유도 안 움직였기 때문이거든요. 계속 여기서 이렇게 움직여주면은 50견에 절대 걸리지 않습니다.
동물이라고요. 식물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이유에서 이 움직임을 갖는다는 것. 내가 70대가 됐는데 몸이 이제 너무 안 좋고 해서 예전부터 40대 때부터 걸었으면 그때도 걸어 다닐 수가 있는 건데 뒤늦게 걸으려고 하니까 지팡이 짚고 아니면 아예 못 걸어서 침대에 누워서 생활하지 않는 게 목표가 되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90대에 걷는 거를 80대부터 시작할 수는 절대 없죠. 40대 때 좌우합니다. 40대 때 먹은 음식도 마찬가지고 먹은 음식으로 인해 60대 이후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40대 때 활동과 운동으로 인해서 70대, 80대에도 강한 혈관, 심장, 그리고 관절, 근육, 양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